벚꽃이 비처럼 흩날리는 아름다운 풍경이 눈에 들어오는 걸 보니 비로소 제 마음도 평안해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안녕하신지요? 전 수도권에서 자수성가의 꿈을 이룬 30대 후반 청년입니다. 사건은 지인으로부터 한 여자를 소개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해외 유학까지 하고 온 발레 쪽 재원으로 외모가 빼어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또래 다른 여자들과 다르게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이면도 있더라고요. 성격, 가치관, 퍼즐처럼 아귀가 딱 들어맞는 건 아니어도 여러모로 나쁘진 않았죠. 청년 사업가로 이름을 날렸으니 이제 결혼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욕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여자친구가 지나치게 어머니께 의존적인 성향이었던 거였어요. 처음 뵙는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는 여자친구의 숟가락에 반찬을 얹어주셨습니다. 아유, 얘는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안 챙겨주면 아무것도 못해. 애가 워낙 순해서 이해하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말 뒤에 숨은 뜻을 몰랐어요. 내 딸은 영원히 내 통제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그 오만함을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죠. 사실 예술계 전공자라 평범한 교육과정을 지낸 사람이 아니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머니가 정해준 일정에 따라 움직이는 게 당연한 사람이었어요. 언어가 안 통하는 모스크바 유학 생활에서도 유일한 말벗이라곤 어머님뿐이었고요. 그래서 어머니와 여자친구의 사이가 생각보다 돈독해 보였어요. 만나 뵌 지 한 달쯤 지났을 때가 여자친구의 생일이었는데 어머님으로부터 장문의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서준아, 우리 예린이는 좋아하는 브랜드 케이크가 따로 있어. 내가 예린이 생일에 맞춰서 예약했으니까 네가 가서 찾아다 축하해 주렴. 그리고 예린이는 중식을 참 좋아하거든. 발레하느라 어려서 못 먹게 했더니 기회만 되면 이성을 놓고 먹기도 해. 그렇다고 많이 먹다 보면 탈이 나니까 네가 중재를 잘해야 한다. 좋아하는 중식집 레스토랑도 예약해뒀으니까 토요일 점심은 거기서 식사하렴. 그리고 혹시나 창가에 앉고 싶다고 하더라도 얼굴에 김이 생기면 안 되니까 피하고. 여자는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생명이거든. 처음 그 장문의 메시지를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몰라요. 아내가 좋아하는 케이크의 브랜드와 식당 주소, 심지어 자리 위치까지 좋게 말하면 섬세하고 나쁘게 말하면 과도한 참견처럼 느껴지는 메시지였죠. 처음엔 딸을 많이 사랑하시고 아끼는 마음이라고 생각해 과하다는 생각보다는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앞섰어요. 그래서 아내가 다른 여자들보다 좀 더 아이같이 순수한 면이 있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아침마다 입어야 할 옷까지 정해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저 지독한 내리사랑이라고 웃어 넘겼죠. 그런데 점점 이건 좀 아닌데 싶은 순간들이 생기더라고요. 어느 날 여름 휴가 계획에 맞춰 여자친구의 바램대로 삿포로에 가려고 계획 중이었어요. 비행기를 예약한다고 연락한 다음 날 여자친구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죠. 이번 여름 휴가는 무리가 안 된다면 프랑스 파리로 가달라는 것이었어요. 전통 발레 공연이 열리는 시기와 맞물리니 꼭 보여달라고요. 여자친구는 발레단에 입단 후 입은 부상으로 어쩔 수 없이 발레를 그만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아쉬움과 미련이 많으셨어요. 그래서인지 발레를 그만둔 후로도 어떻게든 발레와의 인연을 놓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죠. 여자친구의 마음이 같았다면 저도 별 생각이 없었을 텐데 여자친구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넌지시 어머니의 뜻을 전하자
들떴던 표정이 찬물을 끼얹은 듯 가라앉았거든요. 어머니 뜻대로 하자면서도 표정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예린아, 여름 휴가는 네가 정말 가고 싶은 곳으로 가자. 정말 파리에 가서 발레 공연 보고 싶은 거 맞아? 엄마가 가서 발레 공연 보라고 하셨다며. 그러면 거기로 가야지. 아니, 어머니 의견은 중요하지 않지. 네가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걸 묻는 거야. 여자친구는 뜸을 들이며 섣불리 말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천천히 그 시간을 기다려주자 힘겹게 삿포로에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제야 그동안 제가 놓쳤던 여자친구의 표정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자친구는 어머니 앞에서 편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극도로 긴장하고 눈치를 보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8살 때 토슈즈를 처음 신은 순간부터 모스크바 유학 시절의 식단과 연습량, 심지어 발레단 입단 후의 컨디션 조절까지 그간의 여자친구 인생에 어머니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순간이 적다는 걸 잘 알아요. 하지만 여자친구는 발레를 그만두었고 이제 결혼을 앞둔 30이 다 되어가는 성인이잖아요. 심지어 여자친구는 더는 발레와 관련된 그 어떠한 것도 쳐다보고 싶지 않아 했죠. 그만큼 지독하게 힘든 시간이었던 거예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와 진지하게 그 문제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러자 여자친구는 울면서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기 인생을 살고 싶다는 속마음을 털어놓았죠. 저와의 결혼이 사랑보다 도피 성격이 더 강하다는 건 좀 안타까웠지만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께서 결혼하지 말랬다고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능동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쩌면 제가 여자친구 인생을 구원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을 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프로포즈도 하고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상견례 도중 자칫하단 결혼이 엎어질 뻔했습니다. 장모님의 무례한 언사 때문이었어요. 상견례가 열린 곳은 평창동의 어느 고즈넉한 한식집이었어요. 시골에 계신 어머니께서는 그날을 위해 옷을 곱게 차려입고 오셨어요. 제가 취업 후 사들인 후 처음으로 옷장에서 나왔을 게 뻔한 옷이었죠. 과부로 혼자 서준이를 키우셨다고요? 장하시네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요즘엔 참 귀한데. 사실 집안만 보면야 망설이게 됐지만도 우리 바깥 양반도 서준이 성실함 하나는 높게 사더라고요. 그렇죠, 여보? 예, 요즘 젊은이답지 않게 패기도 있고 도전정신이 강해 보기 좋더군요. 아드님 참 잘 키우셨습니다, 사부인. 아유, 별 말씀을요. 제가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서준이는 어려서부터 혼자서도 잘 컸어요. 손 한 번 가게 한 적 없는 효자죠. 예린이야말로 참 곱게 잘 키우셨네요. 발레 했다죠? 공주님처럼 참 어여쁘네요. 덕담처럼 오가는 그 말에 과부, 괴천 같은 말이 귓가에 차갑게 박혔습니다. 그 자리에 그 단어가 불편한 사람은 저뿐인 것 같았어요. 자격지심인가 싶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요. 그러던 중 장모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말로 어머니께 상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부인, 이제 아들도 장가들고 남의 집에 번듯한 사위가 될 텐데요. 그 시골 일은 좀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우리 예린이가 섬세하게 자라내라. 시댁 어른이 떼약볕에서 농사 짓는다고 하면 마음이 많이 쓰일 거예요. 그리고 남들 보기에도 좀 격이 안 맞다 싶을 수도 있고요. 예?
아, 그런가요? 아니, 글쎄요. 하하. 장모님의 말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당황한 것이 역력해 보였어요. 한평생 자신을 갈아 넣어 자식 하나를 대학까지 보내고 지금도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제 만류에도 새벽마다 밭으로 나가시는 게 제 어머니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 자부심이 격이라는 단어로 무시당한 거예요. 순간 뭔가 마음속에서 울컥 치밀었는데 테이블 아래에서 어머님 손이 제 손을 붙들더라고요. 마치 제 마음을 알기라도 한다는 듯이요. 안 그래도 서준이는 그만하라고 난리인데 아무리 아들이 성공했다고 해도 부모가 애한테 손 벌리고 사는 건 아니지 싶어서요. 평생 그렇게 살아서인지 이 손에 흙이 안 묻는 날이면 몸살이 나더라고요. 어머, 손이 왜 그러세요? 확실히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피부가 다 상하셨네. 요즘은 좋은 핸드크림도 많은데 저렇게까지 된 건 답이 없는 거죠. 아유, 우리 예린이는 어릴 때부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키웠는데. 예린이 너 저런 손 처음 보지? 그것은 확실히 은근한 무시를 넘어선 조롱이었습니다. 저한테는 훈장 같은 거친 손을 저런 손이라고 치부하는 말에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참으라는 듯 제 허벅지에 가만히 손을 올리셨지만 전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참으면 어머니의 그 고단한 인생을 부정하는 셈이었으니까요. 장모님, 말씀하신 대로 제 어머니 손이 좀 투박하고 거칠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 손을 제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원동력으로 삼고 자랐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반격에 장모님이 벙찐 얼굴로 보시더군요. 저는 어머니 손을 꽉 쥐고 보여드렸어요. 어머니께서는 당황하고 부끄러우셔서 손을 빼려고 하셨지만요. 이 손마디가 굵어지고 굳은 살이 많아지는 동안 저는 무럭무럭 자라서 대학에 갔고 손톱 밑에 흙이 빠지는 날 없이 일해주신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린이 곁에 반듯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장모님께서 예린이 발레시키느라 쏟으신 정성만큼이나 제 어머니께서 뙤약볕에서 보낸 시간 역시 의미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문제에 있어선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듯이 단호하고 분명하게 전달했어요. 그러자 무슨 일인가 싶은 얼굴로 쳐다보시던 장모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더군요. 가만히 듣고 계시던 장인 어른께서 맞는 말이라며 실례했다고 대신 사과하시고요. 어머니가 아닌 저한테 무례한 언사를 하셨다면 그냥 참았을 겁니다. 사업하면서 무례한 사람들은 많이 만났고 그때마다 부딪혀 싸우는 게 답이 아니라는 것도 배웠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의 아들로서 그건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그 이후 장모님께서는 더는 질문도 하지 않고 특별히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어쩌면 결혼이 엎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저도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어머니께서 제 마음을 읽은 듯이 그러시더군요. 자고 가라는 아들의 성화에도 한사코 그날 내려가 봐야 한다는 어머니를 역에 내려다 드리는 길이었어요. 도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다. 서울 좀 봐라. 얼마나 반짝반짝하냐. 평생 이렇게 예쁜 것만 보고 귀하게만 자란 양반들이 나 같은 흙쟁이들 손보면 놀라는 게 당연하지. 사부인도 예린이 귀하게 키운 마음이 오죽해서 그렇게 얘기했겠냐. 그런 걸로 마음 끓이지 마라. 그래도 격을 따지는 건 좀 아니잖아요. 살아온 환경에 격이 어딨어요. 다들 다 애써 살아온 건데. 그래. 서준이 네 말이 다 맞다.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까칠한 도시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예린이 하나만 보면 되는 거다. 예린이 참 착하더라.
보니까 사부인 눈치 보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것 같던데. 그 사이에 그런 걸 다 봤어요. 동네 아지매가 그러더라. 무용하고 그런 애들은 평생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고. 사람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았다고 하니까 난 예린이 입에 밥숟가락이 몇 번 드나드나 그것만 보이더라고. 네가 잘해야 한다. 알지? 저는 결혼 자체를 망설였는데 어머니께서는 제가 여자친구에게 더 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기차에 태워 보내고 돌아오는 길, 밤 공기가 유난히 더 차더군요. 본인의 상처보다 자식의 앞날이 틀어질까봐 먼지 털어내듯 마음에 묻은 상처를 훌훌 털어버리는 그 아량이 오히려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결론적으로는 여자친구의 사과로 그 일은 묻고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튿날 만난 여자친구는 제 눈치를 살피며 어머니 언행이 너무 무례했다고 인정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도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제 어머니의 삶을 존경한다며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어요. 상견례를 끝내고 돌아가는 길에도 장인어른께서 쓴소리를 하시며 장모님께 화를 내셨다고요. 어떻게 생각해도 장모님 하나가 걸리긴 했지만 그 정도는 저도 충분히 극복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업이나 투자 전망은 그렇게 훤히 내다보이는 제가 제 결혼 생활은 한치 앞을 예상하지 못했지만요. 전 아내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쁜 시간을 보상하기라도 하려는 듯이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날이면 돈도 많이 썼어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의 가방이나 주얼리에도 아끼지 않았고요. 그런데 결혼 후 첫날 카드값이 무려 980만 원이 나왔을 때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대체로 압구정과 잠실의 백화점에서 쓴 것들이었죠. 아내가 자기 명의의 카드를 쓰면 그 카드 대금을 제가 넣어주는 식이었어요. 사업체를 운영하며 남부럽지 않게 벌고 있었기에 무리가 되는 액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돈을 쓰고도 아무렇지 않은 아내를 보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퇴근 후 식탁에 마주 앉은 아내에게 조심스레 물었어요. 예린아, 카드값이 좀 나왔던데 장모님이랑 백화점 갔던 날인가? 엄마가 결혼 후에는 더 잘 입고 다녀야 한다고 골라주시던데 남편이 사업가로 잘 나가면 내가 오빠 얼굴이나 다름없대. 같이 갔는데 내 것만 사기가 좀 그래서 엄마 것도 하나 사드렸어. 아, 그랬구나. 생각했던 것보다 카드값이 많이 나왔길래 물어본 거야. 내가 너무 많이 썼나? 엄마가 오빠 정도 능력이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던데 일종의 품위유지비라고 생각해야 한대. 내가 반짝거릴수록 오빠도 반짝거린다고. 아내는 순진무구한 얼굴로 의아하다는 듯 저를 바라보더군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싶어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탓하려고 했던 건 아니라서 괜찮다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생각을 뜯어 고치려고 했다간 대공사가 될 것 같은 막막함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그 다음 달에도 아내는 카드값 면목으로 수백을 썼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폭탄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브랜드 구매 이력, 청담동의 최고급 스파, 미용실, 출처를 알 수 없는 고가의 건강 보조제까지. 제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건 단순히 씀씀이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아내가 쓴 돈 중 상당 부분은 아내가 자발적으로 쓴 것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명세서 목록에는 장모님의 것으로 보이는 것들도 너무 많았어요. 하다못해 처가에서 필요한 세제, 휴지 같은 생필품들도 아내 카드로 나갔죠. 아내가 퇴근한 저를 붙들고 항상 같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빠, 이거 알아?
이게 여자 몸에 그렇게 좋대. 이게 뭔데? 처음 들어보는 건데? 아니야. 이거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던데? 이게 먹으면 섭취 칼로리가 반으로 뚝 떨어진대. 그래서 먹는 대로 다 살로 가는 게 아니라서 조금 더 먹어도 된다고 했어. 그런 게 있어? 아이, 더 알아보고 사는 게 어때? 엄마가 아직도 안 사고 뭐 하냐던데? 사면서 엄마 것도 같이 주문해드려야겠다.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장모님께서 추천한 물건들을 저한테 확인받고 결제하는 것. 엄마가 이게 나한테 잘 어울린대. 엄마가 이거 한번 사보라던데. 그런 식으로 구매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아내의 모든 소비의 끝에는 항상 장모님이 계셨죠. 합리적이고 자발적인 소비라면 그냥 넘어갔을 것 같아요. 사실 제 주변 지인들 중에도 백화점 VIP들은 많으니까요.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은 소비를 해야 돌아가는 게 경제잖아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너무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장모님을 따로 배워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렸죠. 경제관념이 잘 안 잡힌 것 같으니 꼭 필요한 소비만 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요. 그런데 장모님께서는 아주 거칠게 반응하시더군요. 서준이 너, 우리 예린이 돈 쓰는 게 아깝니? 귀한 딸 데려가서 고생 안 시키겠다고 하더니 고작 그 카드값 몇 푼에 치사하게 구는 거야? 우리 예린이 러시아 유학까지 갔다 온 재원이야. 어디 국회의원 아들, 어디 재벌집 아들도 다 탐내던 애라고. 그 정도 품위 유지비는 써야 하지 않겠니? 저는 기가 막혔어요. 아내가 유학파 출신 발레리나였던 건 사실이지만 제가 아는 한 정재계에서 선자리가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개 집안끼리 엮여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반면 처가는 대단한 금수저 집안도 아니었어요. 평범한 중산층 집안에서 딸 하나 발레시키려고 장인어른 퇴직금까지 미리 끌어다 유학을 보낸 걸로 알고 있죠. 그 과정에서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돈 문제로 사내만해하며 수없이 싸웠다는 이야기도 아내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원래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제 재력만 믿고 아내를 사치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었어요. 급기야 제 어머니 이야기까지 들먹이며 선을 넘으시더라고요. 이래서 보고 자란 게 중요하다고. 사부인이 그렇게 옷 한 벌에도 절절매며 사시니까 서준이 너도 그런 거겠지. 상견례 날 입고 온 그 옷도 그래. 그거 이미 10년 전에 유행 다 끝난 뒤처진 라인 아니야? 딱 봐도 서준이 네가 사준 거 금이야 옥이야 모시고 살다가 입고 나온 거겠지. 나는 우리 예린이 그렇게 궁상맞게 안 키웠어. 설마 네 사부인처럼 살라고 데리고 간 건 아니지? 지금 궁상이라고 하셨습니까? 순간 발끈에 목소리가 커지자 장모님도 아차 싶었는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하지만 장모님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내 말은 사부인이 너무 검소해도 너무 검소하시니까. 그래서 서준이 너도 인색하게 구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렇지. 나는 내 딸 위해서 그러는 거야.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딸한테 인색한 사위한테 고운 말이 나가겠어? 장모님께서는 예린이 궁상밖에 안 키우셨다고 하셨죠. 제가 보기엔 장모님 덕분에 예린이가 돈의 가치도 모르고 누군가의 노동의 무게도 모르는 어른으로 자란 것 같네요. 제가 피땀 흘린 번 돈으로 백화점 명품 라인이나 돌면서 공짜 커피 마시면서 대접받는 게 장모님이 생각하시는 귀한 딸의 인생인가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니? 지난번에도 확실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 삶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제 어머니의 삶을 궁상이라고 비하하시는 분을 제가 어떻게 장모님으로 대우해드립니까? 장모님이야말로 예린이 유학 보내겠다고 무리하게 장인어른 퇴직금까지 당겨서 쓰셨다면서요. 정작 장인어른 눈치는 보시고 사셨으면서
왜 생판 남인 사위 카드로 귀족놀이 하시냐고요? 너 미쳤니? 저는요, 예린이가 어머니처럼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최소한 자기가 누리는 그 안락한 삶이 당연한 권리는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아는 사람으로 살길 바래요. 예린이 카드 한도 이제부터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제가 장모님 쇼핑 비용까지 댈 이유는 없을 것 같네요. 이서준! 너 당장 사과해. 사과 안 하면 그리고 당분간 예린이한테 연락도 하지 말아주세요. 이제 예린이 장모님 딸이기 이전에 제 아내이니까. 저는 쐐기를 받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모님께서 뭐라고 하시거나 말거나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당분간 장모님의 연락은 받지 말라고 했죠. 카드 한도는 자발적으로 줄이게 했어요. 그 이상 나오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했고요. 아내는 무척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장모님으로부터 독립해 살고 싶으면서도 완벽하게 벗어나는 게 힘들어 보였어요. 그만큼 장모님이 아내의 삶에 깊숙이 침투해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아내는 마치 고장난 로봇 같았습니다. 장모님에게서 벗어나면 장모님께 속박된 삶이 해방될 줄 알았는데 정작 마비가 일어난 거예요. 심지어 어느 날은 옷방에서 한참을 안 나오길래 들어가 봤더니 제게 뭘 입어야 하냐고 묻더군요. 평소엔 장모님께서 영상통화로 옷을 골라주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 아내는 날씨에 맞춰 옷을 골라 입는 것도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문제는 옷방에 이어 부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는 요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는 집안일을 해주시는 아주머니가 따로 계셔요. 요리는커녕 본인이 먹는 음식도 죄다 풀떼기뿐이라 아내는 식단도 장모님 뜻에 맞춰 먹고 있었어요. 더 먹고 싶은 날엔 더 먹기도 했지만 대체로 현역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의 엄격한 식단을 지속했죠. 안 되겠다 싶어서 마트에 데려가 먹고 싶은 식재료를 직접 고르게 했는데 1시간 동안 같은 자리만 뱅뱅 도는 거예요. 사과 맛있겠다. 하나 사. 그럴까? 그럼 이거? 아니면 이거? 어떤 게 맛있지? 아무거나 사. 마트에 있는 사과 다 비슷하지. 그런가? 엄마가 더 맛있는 사과가 있다고 했는데 그냥 안 먹을래. 그런 식이었어요. 뭐가 먹고 싶어도 엄마가 고른 게 뭐였지 하며 보이지 않는 장모님을 찾더군요. 보다 못한 제가 카트에 음식을 담아도 찝찝해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아내는 웃음기도 잃었습니다. 가서 좋아하는 쇼핑이라도 하고 오라고 해도 혼자서는 재미가 없다고 가지 않았어요. 친구들을 만나고 오래도 만날 사람이 없다고 했고요. 친구가 없는 사람이 아닌데도요. 그럼에도 장모님을 만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결국 독한 마음으로 배워야 할 건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영영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내에게 자립심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효과가 나지 않더군요. 그때 시골에 계신 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제가 아내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결국 아내는 은근슬쩍 장모님과 왕래하기 시작했고 전 눈에 띄게 밝아진 표정을 보고야 그 사실을 알게 됐죠. 다행히 어머니께선 고비를 넘기셨지만 그 일이 제게 좀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따로 살면서 앞으로 어머니를 뵐 수 있는 날이 1년에 한 손에 꼽히더라고요. 평생 함께 살 아내와 데이트할 시간은 있으면서 어머니 뵈러 갈 시간은 없었나 싶은 자책도 들었죠. 그래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아내와 함께 시골에 계신 어머니를 뵙고 오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떨떠름해 하더군요. 어머니 건강도 많이 안 좋으시고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은 찾아뵀으면 좋겠어. 어머니 집으로? 그냥 오시라고 하면 안 돼? 호텔로 모셔도 되고. 몸도 안 좋으시잖아. 아무리 택시 타고 기차 타고 오신다고 해도 나이 드신 분이라 어렵지. 그리고 오시면 우리 집에 모셔야지. 호텔은 뭐야? 그러면 기사님 차량 보내서 모시고 와도 되잖아. 너 우리 집에 가기 싫어서 그러는 거야? 그게 아무래도 어머님 집은 불편하단 말이야. 화장실에 유리문도 달려있고 우풍도 들고 무엇보다도 너무 오래돼서 어머님이 아무리 깨끗이 치웠다고 해도 여기저기. 그렇게 사시면서 나 키우신 거야. 지금 너가 이렇게 안락한 집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어머니 덕분이라고. 너는 내가 내주는 카드값으로 장모님이랑 수백 쇼핑하면서 한 달에 한 번 그거 함께 해주는 게 어려워? 알았어. 가면 되잖아. 솔직히 자존심이 무척 상했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아내를 데려가야 하나 싶었지만 어머니께서 아내가 오는 걸 좋아하셔서 어쩔 수 없었죠. 시골집 리모델링 이야기는 몇 해 전부터 꾸준히 드렸었어요. 하지만 혼자서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으시다면서 한사코 마다하신 건 어머니셨어요. 이사도 권유했지만 그 고집 꺾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좋지 않은 몸으로도 환대해 주셨습니다. 도착하기도 전부터 마을 입구까지 나와 계셨어요. 뙤약볕 아래에서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차에서 내리는 저희 부부를 보고 아이처럼 웃는 얼굴을 보니 기쁘면서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루에는 읍내 장터에서 사온 것이 분명한 검은 비닐봉지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귀한 며느리가 온다는 소식에 며칠 전부터 장에서 사다 나른 게 뻔했죠. 그렇게 채운 식탁 위에는 투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직접 짠 들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나물들과 본인은 아까워 입에도 안 댔을 씨알이 굵은 조기와 고깃국 같은 것들이요. 어머니께서는 생선살을 발라 아내의 밥그릇 위에 얹어주셨어요. 장모님께서 얹어주신 반찬은 잘만 받아 먹으면서 아내는 표정이 좋지 않더군요. 물론 아내의 심정도 이해는 했습니다. 식단을 하는 사람이라 부담스러운 밥상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이잖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생각해 차려주신 정성이고요. 음식을 싹싹 비우길 바란 건 아니었어요. 어머니 마음이 무시당했다고 생각되지 않는 선에서 노력하는 모습만 보였으면 했죠. 아내는 입에 맞지 않은 음식을 마주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으로 떨떠름하게 공깃밥 위에 놓인 생선을 바라봤죠. 왜? 생선 별로 안 좋아해? 네? 아니요. 즐겨 먹는 편은 아니라서. 아, 못 먹는 거야? 아유, 이를 어째. 살이 통통하게 잘 올라서 맛이 참 좋은데. 제가 테이블 밑으로 슬쩍 치자 아내는 마지못해 생선과 밥 조금을 떠먹더군요. 숟가락 위에 놓인 밥알의 개수를 셀 수 있을 만큼 적은 양이었습니다. 자격지심일지도 모르지만 아내가 제대로 못 먹는 건 지나치게 많고 다양한 음식 때문은 아닌 것 같았어요. 게다가 식사가 끝난 후 과일과 식혜를 내오셨는데 그건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절대 혼자 사 먹지 않을 멜론을 썰어 내오시며 포크로 집어서 직접 주셨는데도요. 게다가 포크를 건네주던 어머니의 손이 아내의 손을 살짝 닿았는데 아주 찰나였지만 미세하게 그 손을 비틀어 피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고의는 아니겠지. 장모님의 부드러운 손길과 달리 거칠고 투박한 어머니의 손에 당황했을 뿐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도 상처가 되더라고요.
어머니의 순박한 환대와 아내의 무심함이 충돌하는 그 자리에서 저는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떨떠름한 아내의 태도 앞에 어머니의 모든 정성이 시골 노인의 극성으로 치부되는 것 같았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는 피곤한 듯 창밖만 바라보더군요. 화가 났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골맞던 염증이 터진 건 이튿날 장모님의 연락을 받고 나서였어요. 서준이 너 지금 제정신이니? 거기가 어디라고 예린이를 데려가? 대체 거기서 뭘 먹였길래 애가 탈이 났어? 예린이 장이 얼마나 약한데 거기서 그 비위생적인 음식을 쑤셔 넣으니 애가 탈이 나지? 어머니께서 새벽 이슬을 맞으며 장에 가서 골라온 조기, 손가락 마디마디 흙먼지를 쌓아가며 다듬은 나물들. 어머니의 그 애틋한 정성이 장모님 말 한마디에 한순간에 아내를 아프게 한 병균 덩어리로 전락해버렸죠.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소식을 아내에게서 들었을 텐데 장모님으로부터 염려의 말은 한마디도 듣지 못했어요. 아내를 시댁에 데려간 게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아무리 오래된 집이어도 평생 살림하신 분이라 비위생적이거나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쌓아두고 사시는 분도 아니라서 정말 딱 본인에게 필요한 물건만 드리고 사시는 깔끔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미 편견으로 점철된 어머니와 아내에게 저희 시골집은 그저 병균의 온상이었을 뿐이었어요. 제 어머니께서 예린이 죽이려고 독이라도 타셨다는 겁니까? 예린이 어제 가서 제대로 먹은 것도 없어요.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주신 거 겨우 한두 숟가락.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밥이 더럽다 이겁니까? 밥 2공기 비우고 온 저는 왜 멀쩡한 건데요? 너는 면역이 된 거겠지. 사람이 그런 적응력이 있으니 오지에 사는 사람들도 사는 거 아니겠어? 지금 저희 집을 오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 사람 사는 동네예요. 정말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며느리를 드리려면 이사를 하시든지 잘 버는 아들 두고 뭐 하시는 거래? 아무리 깨끗하게 내어주셨다고 해도 생활 묵은 때라는 게 있잖아. 예린이 말이 씻기며 조리도구며 거진 30년은 쓴 것 같다는데 안 봐도 훤하지. 사부인 아픈 것도 그게 다 쌓여서 그런 거지. 지금 말 다 하셨습니까? 순간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무례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해도 될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리고 장모님 번호를 차단했어요. 아내는 저녁쯤 들어와 제 눈치를 살폈죠. 저는 거두절미하고 아내에게 선언했죠. 앞으로 난 네 카드값 1원 한 푼도 못 내. 그러니까 백화점이든 장모님한테 가져다 바치던 생활비 그거 생각하고 써. 오빠, 그런 법이 어딨어. 아까 엄마가 오빠한테 전화해서 한 말 때문에 그래? 엄마는 내가 아프다니까 걱정돼서 그런 거지. 보통 사람이면 아무리 자식이 걱정된다고 해도 사돈 어려운 줄 아시고 그런 식으로 말 못해. 너도 장모님이랑 같은 생각이라는 거지? 결혼 전에 나한테 어머니 삶 존경한다던 그 말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아니, 그게 왜 그렇게 화를 내, 무섭게.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엄마 말도 틀린 거 없잖아. 오래된 식기나 조리도구 아무리 깨끗이 써도 위생적으로 문제 있는 건데 오빠가 리모델링 해드리겠다고 하는데도 안 한다고 고집하시고 이게 우리 엄마 문제야? 어머님 문제지. 아직도 뭐가 잘못인 건지 모르는구나. 아무튼 나는 통보했으니까 알아서 해. 그런 법이 어딨냐고. 나 당신 아내야. 생활비까지 못 쓰게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네가 쓰는 돈이 이 집에 들어가는 돈이야? 각종 공과금이며 보험금 다 내가 내고 있고 식비도 모두 아주머니께서 내 카드로 해결하고 있는데 당신이 쓰는 돈이 무슨 생활비야? 당신 카드로 긁은 세탁세제, 식료품 그거 들고 집에 들어온 적 한 번이라도 있어? 그건
아무튼 그건 안 돼. 그렇게는 못 살아. 그럼 나보고 돈 한 푼 쓰지 말고 이 집에서 살라는 거야? 그럴 거면 이혼해. 그래, 하자, 이혼. 뭐? 오빠! 이혼하자며. 너도 그렇게 못 살겠고 나도 이렇게 못 살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부로 살아? 난 도저히 장모님 그 무례함 못 참겠고 장모님 허수아비처럼 구는 당신도 못 견디겠으니까 그렇게 해. 아내가 회심에 일격을 한다고 날린 이혼이라는 카드를 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받아쳤어요. 그러자 아내는 당황한 듯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아마 아내가 꺼낸 일격 뒤에는 장모님이 계셨을 겁니다. 아내는 홧김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분명 장모님의 계산에는 이혼 카드를 던지면 제가 일단 한 발짝 물러날 것이라고 했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치니 그 다음 수가 없어 아내도 당황한 것이고요. 저도 그냥 보란 듯 의미 없이 받아친 건 아닙니다. 상견례 날 이후부터 꾸준히 쌓여온 진절머리 나는 피로감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짐 챙겨서 내일 장모님 댁으로 들어가. 서류는 작성해서 장모님 댁으로 보낼 테니까. 전에 없이 차갑게 돌아서자 아내는 금세 무너졌어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제 다리를 붙들고 엉엉 울기 시작했죠. 아니야, 오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혼하자고 한 거 진심 아니야. 엄마가 시킨 거야. 오빠가 싸게 나오면 이혼하겠다고 겁주라고 그랬단 말이야. 김예린, 네가 7살 난 어린애야? 너 곧 30이야. 언제까지 그렇게 자아도 없이 장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살래? 장모님한테서 독립하고 싶어 결혼한 거 아니었어? 적당히 장모님이랑 거리감만 유지하고 그 치마폭에서 살 생각이었냐고? 잘못했어. 나 오빠랑 헤어지기 싫어. 나도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내가 너무 싫은데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랬어. 엄마가 어머님 집은 더러우니까 이것저것 함부로 먹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거란 말이야. 나 이제 엄마 연락 안 받을게. 인연 끊고 오빠가 하라는 대로 하고 살게. 제발 나 버리지 마. 아내가 아이처럼 퐁퐁 우는데 솔직히 좀 당황했습니다. 장모님께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그렇지만 우는 것마저도 정말 어린아이 같았어요. 어른이 그렇게 숨 넘어가게 우는 건 처음 봤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도 약해지고 한편으로는 서글프더군요. 한동안은 처가와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아내에게도 지난번처럼 얼렁뚱땅 연락하는 거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일하시는 아주머니께 하나부터 10까지 살림을 배우고 오후에는 발레든 뭐든 좋으니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활동을 하라고 했고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처음 연락을 끊게 했을 때보다는 나았어요. 느리지만 비로소 어른이 되어가는 법을 배워가는 것을 남편으로서 기다려주기로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장인 어른이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동안 그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지내오셨는데 문지방을 닳도록 드나들던 딸이 반년이 넘게 오지 않고 장모님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니 그제야 나선 것이었죠. 솔직히 장인어른도 장인어른이에요. 밖에서 경제활동하시고 자식 교육은 장모님께 다 맡긴 거겠지만 아내가 그 지경이 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방관이잖아요. 장인어른은 뒤늦게 모든 사태의 전말을 아시곤 뜻밖의 행동을 하셨어요. 바로 제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장인어른 왜 이러세요? 내가 처자식 관리를 잘못했네. 그 철없는 모녀가 쓴 돈을 다 갚아주겠다는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못하겠나만 자네와 사부인께 부린 추태는 진심으로 사과하네.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제 마음이 더 불편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다고 해서 풀릴 마음도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예린이 장모님한테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네 말 틀린 거 하나 없네. 저렇게 키워 어떻게 시집을 보내려나 싶었을 땐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자네가 예린이 데려가 주겠다고 해서 얼마나 든든하고 좋았는지 몰라. 자네 장모랑 연락하고 지내란 말은 안 할 테니 내 딸 잘 부탁하네. 그렇게 장인 어른께서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처가댁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는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 문제가 저희 부부에게도 시한폭탄처럼 숨어 결국 파탄에 이르게 했죠. 아내는 차차 장모님 없는 삶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혼자서도 쇼핑하는 재미도 알게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카드 값은 꽤 나오는 편이었지만 전 아내가 장모님 없이 지내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했죠.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쇼핑하는데도 옷방에 아내의 옷이나 가방이 그렇게 변화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은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봤던 고가 브랜드 가방이 감쪽같이 사라졌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묻자 아내는 친구가 결혼식을 앞두고 빌려달라고 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전 그 말을 믿었어요. 오히려 그렇게 자기 물건을 빌려줄 수 있는 친구가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제가 결혼 1주년 때 선물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사라진 걸 보고 그건 좀 의아했습니다. 아내는 없어진 줄 몰랐다고 당황하며 잃어버린 것 같다고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아내와 장모님이 거의 1년 가까이 연락을 끊고 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장모님께서 저희 집으로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제 눈치를 살피더니 전에 없이 진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사과하시더군요. 지난날 내가 했던 말과 행동은 용서해줘. 내가 지나쳤다는 거 인정해. 아무리 내 신념이 굳건해도 자식 새끼 못 보고 살면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 서준이 네가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내가 큰 반성을 했네. 기회만 주어진다면 사부인께 직접 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하고 싶은 심정이야. 전에 없던 행동이라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그게 진심일까 싶은 의아함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전 그러시면 같이 시골에 계신 어머님을 찾아뵙자고 했더니 역시나 좀 당황하시던 것 같더군요. 하지만 이미 내뱉은 말인데 어설프게 물러서면 진정성이 사라지니 결국 그렇게 하자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와 장모님을 모시고 시골 저희 어머님 댁으로 갔습니다. 미리 연락드리면 또 고생스럽게 먹지도 않을 진수성찬을 차릴까봐 말씀도 안 하고 갔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 어머니께서는 장날이라 밭에서 키운 농작물을 가지고 시장에 나가신 겁니다. 전 두 사람을 데리고 그 시장으로 갔어요. 두 사람이 적잖이 당황한 것 같았지만 뱉은 말이 있어서인지 눈치만 보더군요. 사람 사는 정이 듬뿍 느껴지는 정신없는 시장을 헤집으며 어머니를 찾았어요. 전 익숙하게 어머니께서 장사하시는 구역을 찾아갔죠. 어머니는 차가운 보도블럭 위에 낡은 목욕탕 의자 하나에 앉아 달래를 손질하고 계셨어요. 차츰 건강을 되찾으며 자기 몫을 해내고 있다는 자부심이 가득한 미소로요. 어린 시절부터 봐왔지만 여전히 제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어머니를 향해 힘껏 발돋움하려던 그때 그 번잡스러운 시장 한복판에서 뒤따라오던 두 사람의 목소리만이 또렷이 제 귓속에 날아들더군요. 세상에 세상에, 저거 네 시어머니 아니야? 창피하게 사람들 다 지나다니는 길바닥에 앉아서 저러고 있는 거야? 쉿, 엄마, 오빠 듣겠어. 조용히 해. 아유, 진짜 치질이 궁상, 저런 궁상도 없다. 누가 저 몰골을 나랑 동년배로 보겠니? 하기사,
저걸로 아들 돈 갖다 써도 티도 안 나긴 하겠다. 아휴, 개돼지도 아니고 길바닥에서 뭐 하는 짓인지 몰라. 장모님 입에서 튀어나온 그 경멸 섞인 탄식에 피가 차갑게 식었어요. 언뜻 지나가는 상점 창에 비친 장모님의 얼굴은 역겨운 것을 본 듯 일그러져 있었죠. 옆에 있던 아내의 표정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과라도 하고 싶다던 다짐은 온데간데 없이 본인이 생각한 그 천박한 풍경 속에 자신이 섞여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친 것 같았죠.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는 생각지도 못한 저희 세 사람의 등장에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손님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했다는 난처함과 죄책감이 묻은 얼굴로요. 사과하겠다던 장모님은 어색하게 웃기만 했죠. 진심이라곤 1%도 느껴지지 않던 사과는 식당에서 얼렁뚱땅 지나갔어요. 말이 좀 가했다. 말이 사과가 될 수 있다면요. 식당도 두 사람이 생각한 위생 등급에 들어가지 않았는지 밥을 먹다 말고 아내가 속이 안 좋다고 하더군요. 차에 가서 쉬고 싶다는 아내를 장모님이 데려갔고 식당엔 저희 모자만 남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께서는 어쩌면 좋냐고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더라고요. 사실 그 모든 것이 예상 안에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더 처참한 기분이었어요. 장모님을 모시고 시골로 내려오는 동안 두 사람의 대화에서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 반갑거나 어색한 사이가 전혀 아니었어요. 마치 꾸준히 만나온 사람처럼 모든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러웠죠. 그간의 안부를 묻지도 않았고요. 집에서 돌아온 후 저는 혼자 상시 녹음된 블랙박스를 열었습니다. 그 시골 바닥에서 두 사람에게 있어 유일한 안전지대는 차였을 거예요. 그 차에서 무슨 대화를 나눴을지 궁금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 블랙박스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더군요. 아휴, 내가 말했지. 답 없는 집구석이라고.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편하질 않니? 식당 꼬락서니 하고는 찝찝해서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 네 시어머니 국 퍼먹는 꼴이 꼭 어디 소 염을 먹는 것처럼 보이던데. 어떻게 저런 부모 밑에서 이서방 같은 게 나왔나 몰라. 엄마, 제발 말 좀 조심해. 오빠가 알게 될까 봐 가슴 떨려 죽겠어. 내가 오빠 몰래 엄마랑 연락하고 만나고 있었다는 거 알면 오빠 진짜 나랑 헤어질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거 사. 얼른 애부터 가지라니까. 아무리 서준이 저기 독해 먹어도 애 가지면 이혼도 못해. 엄마가 준 약 먹고 있는 거야? 먹고는 있는데 너무 쓰고 먹기 싫어. 그리고 그거 좀 그만 사. 돈도 없는데 왜 자꾸 사? 나 이제 팔 가방도 없단 말이야. 없긴 왜 없어? 그 예전에 산 빨간색 루이비통. 그것도 남아있잖아. 오빠가 의심해. 한 번씩 가방 어딨냐, 목걸이 어딨냐 할 때마다 누구 빌려줬단 소리도 한두 번이지. 빌려줬다고 하고 돌아오지 않는데 의심 안 하겠어? 서준이 그건 쓸데없이 섬세한 게 있어. 네 아버지는 벽지를 다시 발라도 눈치도 못 채던데. 남자가 적당히 둔한 맛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왜 아빠랑 이혼을 해서?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도 없어? 언제까지 엄마 생활비 때문에 가방 갖다 팔아야 하냐고. 계속 그럴 순 없잖아. 네 아빠한테 받아낸 위자료가 뭐 얼마나 있어? 너 유학 보낸다고 당겨 쓴 돈이 얼만데.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널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모든 대화를 듣고 난 후 저는 아내를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제 돈으로 산 가방과 액세서리, 브랜드 옷들을 모두 비웠어요. 그동안 쓴 돈에 비하면 남은 것도 별로 없어 보였지만요. 필라테스 갔다 오는 길이라는 아내의 뻔뻔한 거짓말에 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텅 빈 드레스룸을 확인하고 나서야 당황한 얼굴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이혼 서류를 내밀었죠. 오빠,
내 옷이랑 가방 다 어디 갔어? 그리고 이건 뭐고? 보면 몰라. 이혼 서류 작성해. 내일 제출할 테니까. 지저분하게 변호사까지 쓰지 말고 빨리 끝내자.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할 일이야. 오빠, 갑자기 왜 이래? 엄마랑 가서 어머님께 사과도 드렸잖아. 왜 이렇게 멋대로야? 왜 다 오빠 마음대로만 해? 넌 나랑 약속을 지킨 적도 없으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해? 장모님이랑 연락 끊고 산 적 없잖아. 그리고 내 돈으로 산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그거 팔아서 이혼한 장모님 생활비 대줬어? 뭐? 그걸 오빠가 어떻게...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날 위해서 어떻게 살아온지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단칼에 연을 끊어. 너무 미안해서 그랬어. 차마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어서. 오빠, 용서해줘. 오빠 속이려고 속인 게 아니라. 장모님께서 우리 엄마를 개돼지로 보셨을 때 말이야. 엄마가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소염을 먹는 것 같다고 하셨을 때 넌 뭐라고 했어? 어? 그게... 넌 마음에 없는 소리는 절대 못하지. 말이라도 그건 좀 지나치지 않냐? 내 어머니와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 하나도 없더라. 내가 너랑 살아야 하는 이유 이제 없을 것 같아. 당장 짐 싸서 나가. 오빠, 미안해. 잘못했어. 오빠!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치자 아내는 또 작은 짐승처럼 소스라치게 놀라며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남지 않은 옷가지를 챙겨 결국 나갔어요. 아내가 나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내다보지도 않았죠.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가 장모님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내가 장모님 댁에 도착하기도 전인데요.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여러 차례 문자 메시지와 전화가 왔지만 아내에게 서류만 보내라고 했어요. 그러자 보내라는 서류는 안 보내고 전화 폭탄이 돌아오더라고요. 차단하자 다른 번호로 또 다른 번호로 집착하듯 전화했죠. 결국 전화를 받자 저를 매정한 사람으로 몰아가며 악다구니를 쓰는 겁니다. 헤어지더라도 사람이 예의를 지켜야지. 우리 예린이 앞으로 나온 이번 달 카드값이랑 미결제 금액이 수천이야. 그거 깔끔하게 다 갚아주고 이혼 도장 찍어. 귀한 집 딸 데려다 그렇게 고생했으면 그 정도 위자료는 당연한 거 아니야? 당장 그 달에 결제해야 할 금액만 650만 원이었고 할부로 묶인 돈이 6천만 원에 이르렀어요. 거의 자기 한도 끝까지 쓰고 살았던 거죠. 그것도 장모님 생활비 돌려막기를 위해서요. 결혼 후 제 카드를 줄까 고민하던 차에 아내 카드 대금 나오는 걸 보고 생각을 접었었는데 천만다행이었죠. 위자료요. 어머님 딸이 산 명품 가방, 시계 그거 다 리셀해서 어머니 생활비로 상납한 거 모르는 줄 아세요? 증거 이미 차고 넘치고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음됐습니다. 제가 어머님 생활비를 왜 갚아줘야 하는 겁니까? 오히려 예린이가 결혼 기간 중에 재산 빼돌려 어머니한테 불법 증여한 걸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뭐, 불법 증여?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데? 내 딸이 내 딸 카드로 샀고 필요 없어서 처분해서 쓴 건데 그게 왜?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정말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법정에서 시시비비 한번 가려봐요. 제 어머니 보고 개돼지라고 하셨죠? 아니요. 개돼지처럼 사는 건 장모님입니다. 내 어머니는 성공한 아들을 두고도 그 돈 한 푼 쓰는 게 아까워 아픈 몸으로도 밥벌이 하면서 성실하게 사셨어요. 남의 인생에 기생처럼 들러붙어 사는 거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요. 결국 며칠 후 아내는 이혼 서류를 보냈습니다. 조건 없이 헤어지는 걸로요. 장모님 생각하면 고소해서 모든 돈을 받아내고 싶지만 사실 미련하게 사는 아내에 대한 동정심에 물러섰어요. 두 사람 재정 상태로는 현재 남은 카드값만으로도 힘들 게 뻔한데
그 이상으로 궁지에 모는 건 그간 부부로 살았던 의리를 저버리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전처는 서류가 정리된 후에도 이따금 연락했습니다. 처음엔 정으로 몇 번 받아주다 보니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을 가지더라고요. 회사로 찾아와 기다리는 일도 있고요. 때마침 주변 소개로 만난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몇 번 보여주니 울면서 사라진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소문으로는 장모님과도 사이가 무척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인생 망한 것은 다 엄마 때문이라고, 발레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엄마 때문에 했던 거라고 하면서요. 살도 많이 찌고 폐인처럼 산다는 소식이 안타깝긴 하지만 이젠 동정조차 되지 않을 만큼 남이 된 사람이죠. 새로 만나 재혼한 여자는 다나한 미모의 중학교 국어교사였어요. 화려한 화장이나 명품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일을 사랑하고 타인의 노고를 존중하는 주체적인 여자였죠. 결혼 전 아내를 데리고 예고 없이 시골 어머님 댁을 찾은 적이 있어요. 여느 때처럼 시장 자판을 정리하고 돌아와 평상에서 팔고 남은 것들을 정리하고 있었죠. 아내는 고민 없이 달려가 어머니께 친근하게 인사드린 후 냉이며 배추 같은 것들을 함께 손질하며 저녁 식사를 준비하더군요. 어머니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보고도 눈살을 찌푸리지 않고 훈장 많은 손이라며 자기 핸드백에 있던 핸드크림을 곱게 발라주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놀란 듯 저를 보고 미소 짓는 어머니를 보면서 비로소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아내는 임신하고도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혼자서 어머니 집에 내려가 지내고 오곤 했어요. 시골집이라 불편하지 않냐는 말에 다 사람 사는 곳인데 그게 뭐가 어떠냐고 오히려 저한테 면박을 줬죠. 어머니는 아내가 뭐든 잘 먹어 좋아하셨고 임신한 아내 먹이고 살 찌우는 일이 낙이 되셨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어울려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물건이나 겉모습으로 격을 나누고 비하하는 사람.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루빨리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비로소 인생의 봄이 오거든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